안녕하세요. 산뜻의사 원영석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은 그 생리 때도 아닌데 이제 출혈이 있는 거죠. 이게 워낙에 내용이 많고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외래에서 많이 보는 그런 환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Ready? 자, 먼저 첫 번째로 이거를 이제 나이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가임기 여성과 폐경 여성이 달라요. 먼저 가임기 여성의 그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출혈이 있으면요, 임신도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임신을 하고 나서 초기에 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떤 경우는 착상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생리 주기보다 좀 늦게 소량의 출혈이 발생하면은 이번에 생리가 좀 늦어졌나 보다 하고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정상적인 생리와는 달라. 그랬을 적에 우리가 일단은 임신의 가능성을 먼저 의심을 해야 돼요. 임신을 한 것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진짜 나중에 배가 불러오면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임기 여성에서 이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임신인지 아닌지도 한번 날짜를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신 중에도 임신한 거 모르고 관계하면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로 자궁 경부가 헐지 않았는데도 되게 예민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초기 임신은 배도 안 나오고 모르잖아요. 원래 그 대부분의 유산은 임신 초기 3개월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임신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시에 오는 출혈과 성관계를 안 했는데도 나오는 출혈로 이렇게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자, 관계하고 나서 피가 나와요. 놀라죠? 왜 피가 나왔지? 일단 제일 흔한 게 자궁 경부에 미란, 궤양, 진무름 이런 게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가 헐어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혈관이 발달돼 있어서 관계 시에 접촉이 되면은 접촉성 출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관계 시에만 출혈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궤양, 미란 뭐 이런 그 진무름이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냉이 많고 그래서 자꾸 염증이 생기고 보통 이제 자궁 경부 확대기로도 자세하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폴립이라고 있어요. 폴립. 그래서 자궁 경부 용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혓바닥처럼. 거기에 나와 있으면은 관계 시에 또 출혈이 있겠죠. 또 이런 분들도 평상시에 분비물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미란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최근에 신기한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데 뭐가 살점 같은 게 나왔다는 거야. 제가 이제 자궁탈 수술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자궁이 내려온 거 아니냐고 놀래가지고 캐나다에서 그거 귀국을 하신 거예요. 제가 딱 봤더니 진짜 혓바닥 같이 나왔는데 너무 큰 거야. 완전히 그냥 이만하게 나와가지고 진짜 환자분이 오해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제거해드렸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크면은 뿌리가 되게 두꺼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출혈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두껍지 않으면은 살살 돌려가면서 이제 빼는데 두껍다. 생각보다 두껍다. 그러면 혈관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고주파 장비를 사용해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폴립이라는 게 생각보다 요만한 폴립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궁탈인 줄 알고 오해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린 거고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성관계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질벽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볍게 그냥 피가 묻어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레지던트 때였는데 응급실 통해서 오신 환자분인데 너무 하혈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봤더니 안에 질이 깊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으로 봉합 수술을 했죠. 정확하게는 자궁 출혈은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질 출혈에 해당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성관계 후에 상처가 나서 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가 없었는데 출혈이 있다. 그럼 가장 흔히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의사들은 뭐라 하냐면 이런 경우를 기능성 자궁 출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환자분들이 막 기능성 자궁 출혈 이게 뭐지?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은 벽돌 이론을 얘기해요. 벽돌. 자, 우리가 담장에 벽돌을 쌉니다. 근데 벽돌만 싸면 어떻게 돼? 와르르 무너지죠, 담장이. 자궁 내막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가지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자궁 내막이 자라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은 두 가지 호르몬이 조화가 안 되고 어느 한 호르몬이 이제 주로 분비가 되면서 자궁 내막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겠죠? 담장 무너지듯이. 그렇게 해서 출혈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되는데, 호르몬 치료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음파를 꼭 봅니다. 그래도 안에 뭔가 혹이 없는지, 또 임신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궁내막 두께를 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궁내막 두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자궁내막이 너무 두꺼워. 그러면 이게 제대로 올린 담장이 아니잖아요. 그게 두꺼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집도 잘못 지면 어떻게 돼? 다 허물죠. 똑같아. 얘도 허물어야 돼. 그래서 허물게 하는 그런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궁내막이 얇아요. 근데 출혈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자궁내막을 자라게 하는 그런 호르몬제를 치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기능성 자궁 출혈의 경우에는 이런 호르몬 치료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호르몬과 상관없이. 제가 전에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그 부작용이 자궁내막 증식증 또는 자궁내막암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궁내막이 자라게 되면서 그 출혈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그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소에 난포들이 많이 있는지, 자궁내막 두께는 어떤지 다 측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통틀어서 하나 얘기할게요. 성관계에 있을 때도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성관계를 안 했는데도 출혈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은 이게 암이라는 조직이 막 그냥 엉성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혈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자라면서 관계할 때 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접촉성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얘가 자라면서 그냥 터질 수도 있죠. 스스로 붕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계없이도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자궁경부암이 있는 환자들이 또 분비물이 많아요.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적어도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검진을 잘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라서 오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은 검진을 거의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 산부인과에 가기 싫은 거죠. 산부인과 가는 게 두렵다, 너무 창피하다. 근데 그리고 안 가다 보면 더 안 가. 왜? 무슨 병이 있을 거라고 의사가 얘기해 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병을 키우게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위험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폐경 후의 출혈이라는 것은 일단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미 완경이 됐잖아. 생리가 이제 안 나오고 더 이상 출혈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근데 출혈이 있어요. 근데 그런 출혈이 호르몬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히 호르몬제를,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출혈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초음파를 봐야 돼. 그게 자궁내막 두께가 보통은 5mm 미만이어야 되는데 5mm 이상이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암의 가능성이 증가해요. 그래서 자궁내막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호르몬제를 먹지 않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그것도 자궁내막암을 의심해서 초음파를 무조건 봐야겠죠. 똑같습니다. 근데 호르몬제를 먹는 경우에는 자궁내막이 두껍지 않은 상황에서 약을 중단하거나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초기에 출혈이 있으면은 본인 스스로 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호르몬제가 문제가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의사한테 상의하지도 않고 약을 끊게 되면요, 그 호르몬의 농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출혈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병원에 연락하셔서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약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취해야지, 자기 혼자 약을 끊어버렸다가는 오히려 하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궁 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일단은 자궁내막이 너무 두꺼워져 있으면은 조직 검사를 해요. 조직 검사는 되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피펠이라고 가느다란 대롱을 이제 자궁내막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흡입하면서 빼거든요. 그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외래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꺼워요. 이건 누가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 하에 아예 다 긁어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자궁내막 조직 검사를 시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비정형 세포가 나왔다든지 자궁내막암이 나왔으면은 당연히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자궁내막 증식증만 있으면은 호르몬 치료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를 꾸준히 한 6개월 정도 먹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깨끗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에 대해서 나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폐경이 됐냐 안 됐냐.
자, 그럼 가임기 여성에게는 관계 후에 나온 출혈이냐, 관계 상관없이 나온 출혈이냐, 그리고 본인이 평상시에 검진을 잘 하고 있느냐. 검진 안 했고 출혈이 있다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자, 구독, 그다음에 좋아요, 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